우리 상지대학교의 보건의료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송현종 교수님 나오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보건교육을 메인 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대상을 학교에 있는 청소년과 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오늘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지 코로나 시대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왜냐면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포스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약간 좀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에게 주어주신 주제가 이 주제여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의 발표자께서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주셔서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고 시간을 좀 지켜가면서 조금 짧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던 11월 9일 시점에 청소년들 331만 4,380명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코로나에 감염된 연령층은 40대입니다. 거의 한 4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연령층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지만 우리 10대 청소년들 중에도 상당히 많고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인구중 비율입니다. 이제 여기에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이고 이 인구가 지금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우나 10에서 19세 연령대의 아이들의 한 70.5%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중에 코로나19 감염자로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확진자 2,598만 1,659명 중에서는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 치명률은 굉장히 낮아서 10에서 19세의 청소년 감염자 중에서는 17명이 사망을 해서 사망자 중에 점유율은 0.06%이고 치명률은 0.001%로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그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뭐 국제적인 환경, 국내적인 환경, 그리고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 내의 환경, 또 나를 둘러싼 내 친구의 환경,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생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들은 결국은 아동 청소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두 분의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장 발달 시기에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지요. 우리 아이들이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학교 환경이 대단히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었고요. 또 매일매일 내일은 학교 가는 날인가 아닌가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학습만 가능했고요.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을 버텨야 됐던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친구가 누구지도 모르고 눈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도 제한이 됐었고 사회와 기여도 완전히 위축이 됐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고립감이 증대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만 빠져들었던 시기가 바로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스트레스나 우울, 외로움, 자자생각,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 등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과 2021년 자료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발표를 하셨던 그 우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청소년 건강상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만을 조금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스트레스 인지율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교를 안 갔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대면 학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로 가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20년보다 2021년에 많이 올라갔고요. 중학교 여학생들, 네, 그 또 폭이 이제 큰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이걸 물어보는데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로 보시면 중학생이 25%, 고등학생이 27%의 학생들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들보다는 이제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이제 중학교 여학생들의 경우에 30.4%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남학생들이 2020년에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1년에 갑자기 학교를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예, 우울감 경험률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22% 정도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로운 경험률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제 2020년에 거의 학교를 못 가다가 2021년에 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면으로 친구들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래도 아이들의 사회화에 대한 기회가 좀 늘어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교는 가게 됐는데 우울해진 아이들은 더 많아진 거죠. 학교는 갔지만 친구들 눈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친구가 저 친구인지 저 친구가 그 친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회화는 하고 있지만 깊은 만남이나 사귐의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가고 친구들은 만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외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이런 해외나 이런 데는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2021년에 5명 중에 1명이 외롭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입니다. 아까 그 오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있었었는데요. 이제 범불안장애 손설 도구라는 도구를 가지고 중등도 이상의 불안인 응답자의 분류를 지금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11.2%에서 12.3%로 약간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가폭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훨씬 큽니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들이 2020년에 학교 안 가고 불안할 일이 없었는데 2021년 학교가 이렇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6.6%에서 8.8%로 늘어났고요. 여학생들도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살 생각률입니다. 아까 이제 자살 사고라는 말로도 나왔는데요. 뭐냐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비율입니다. 2020년에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2021년에는 10명 중에 1명 넘습니다. 1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많이 놀랐던 것은 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중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이제 7.3%에서 10%로 증가를 했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과 학교 급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중학생들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중학교 2020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그게 비대면이었고 친구도 없고 선생님하고의 밀접한 어떤 인터랙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지금 3학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지금 중3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위험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버퍼가 좀 있으나 이제 중학생들은 사실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제 만드신 자료인데요. 2020년하고 2021년에 너네는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니?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2020년에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 우울한 거, 두려움 이런 것들 많이 느낀다고 얘기했고요. 2021년도 비슷한데 저기 오른쪽에 네모를 보시면 2020년에 오히려 감사나 평온, 관심, 침착함 이런 것들을 느꼈던 비율들이 좀 높았는데 21년에 가니까 감사, 평온, 관심, 침착함 이런 걸 느낀다는 애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이제 대면 수업을 다시 하면서부터 이제 학업 스트레스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나 평온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남녀의 차이라든지 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 이제 경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제 주관적으로 위에 네모는 뭐냐면 우리 집은 좀 잘 못 살아요 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주관적 우울감이라든지 또 자살 생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아래의 박스는 뭐냐면 우리 집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 수준이 나빠졌어요 하는 아이들에게서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하고 나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집은 잘 살아요 하거나 우리 집은 못 살아요 하거나에 상관없이 우리 집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너무 나빠졌어요 하는 애들은 다 우울하고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이 잘 살아요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수준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의 결과인데요. 이제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보다는 생활 리듬이 깨졌어요. 친구들 만나지 못해요. 이게 더 많았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21년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힘든 게 뭐니? 그랬더니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 많이 했지만 친구 관계 힘들어요. 진학 힘들어요. 학교 일정 따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이런 응답들도 많았습니다. 몇 분,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셔서 제가 녹음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지능정보진흥원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제 조절 실패,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걸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만 보고 사는 현저성,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2019년, 20년, 21년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19년에서 20년에 많이 높아졌는데 20년에서 21년은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년은 좀 학교도 갔고 막 이랬는데도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19년보다도 20년보다도 21년에 스마트폰 과의존의 비율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어디가 가장 문제인가 봤더니 조절 실패.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보시면 중학생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도대체 뭘 그렇게 보나를 봤습니다. 2020년에는 사실 가장 많이 본 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이거는 중학생도 마찬가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이 되니까 게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뭐가 늘어나요? 물론 교육 콘텐츠를 많이 봅니다. 교육 콘텐츠를 제외하면 뭘 많이 보냐면 뭐 동영상이라든지 메신저,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이나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하이리스크 그룹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중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청소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 상태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관련된 집단들은 리스크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우선 대상을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건강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들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또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마음건강 대국민 마음건강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대화 나누어 주시고요. 건강한 역할 모델 해야 할 것 같고요. 과도한 언론 노출, 언론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조심, 정책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12구 참사하고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격리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에 두 분의 발표와 또 한꺼번에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